미안해, 영희야. 다른 사람 생겼어. 남편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40살의 젊은 여자와 서울로 떠난 남편.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내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심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20년 키운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그냥 버려진 여자.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주 오피스텔 8층 14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도시의 소음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식탁에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양식장 서류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곤 했습니다. 하조도 앞바다 다시마 양식장 일체를 박영희에게 상속함. 검은색 볼펜으로 또박또박 쓰인 아버지의 글씨. 하조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섬. 저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영희 씨, 괜찮으세요? 오늘 수업은 괜찮으시겠어요? 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55세,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30년을 살아왔고 정년까지 이제 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민수남 씨는 3년 전 40살짜리 여자와 서울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허탈했고 지금은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정말이지 30년이 모였단 말인가.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아파트도 재산 분할로 넘어갔고 저는 이 작은 오피스텔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민수남 씨가 그 여자와 재혼해서 서울에서 잘 산다고 했습니다. 새 사업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잘 사는구나. 나를 버리고. 그리고 아들 준호. 30살이 된 제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심했어. 아빠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이혼 직후 준호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제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 하조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등대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가족.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영희야, 잘 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내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들지? 양식장 서류는 받아봤고? 네, 받았어요. 영희야, 내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란다. 팔아도 되고, 하조도까지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여든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남편을 잃은 슬픔에 딸의 이혼까지 겪으셨는데도 여전히 딸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 엄마, 저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고향에 좀 다녀오고 싶어요. 그래,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배 시간 미리 확인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1월의 광주. 하조도에서 중학교 올라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섬을 떠나기 싫어서 배 뒤쪽만 바라봤던 제 모습이 그때는 언젠가 꼭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조도 제가 태어난 섬 초등학교 6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학교 가는 길목의 동백나무, 운동장에서 바라보이는 바다, 방과 후 친구들과 뛰놀던 방파제, 그리고 진구, 강진구, 아버지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지만 늘 제 뒤를 쫓아다니던 꼬마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따라 1학년이 된 친구,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던 그 아이. 영희 누나, 오늘 물때 좋은데 바지락 잡으러 안 가? 친구야, 누나 숙제해야 돼. 에이, 숙제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떼를 쓰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숙제를 내팽개치고 친구와 함께 갯벌로 향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광주로 이사한 뒤에도 방학이면 하조도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양식장 일을 돕고 어머니 밭일을 거들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놀았습니다.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교무실에서도 저는 딴 생각만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하조도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섬, 인구 1000명 남짓. 하지만 그곳에는 제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영희 씨, 수업 들어가셔야 해요. 동료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들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하조도 앞바다 다시마 양식장.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하조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뵙고 양식장도 직접 둘러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텅 빈 오피스텔에서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에서 준호 생각에서 민수남 씨가 행복하다는 소문에서 토요일 오전 일어나자마자 진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4시간의 여정.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펼쳐지고 다시 산이 나타나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새벽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승객은 저를 포함해 10명 남짓.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진도가 천천히 멀어지고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배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바닷바람이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춰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 이 파도 소리, 이 짠 냄새. 제가 어린 시절 매일 맡던 냄새입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수평선 너머로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조도. 오후 햇살을 받아 섬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산등성이의 나무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집들, 그리고 우뚝 솟은 등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섬의 모습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방파제,
선착장, 마을회관, 그리고 어머니가 서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밧줄을 묶는 소리,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30년 전과 똑같은 소리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왔니, 영희야? 많이 힘들었지? 엄마, 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의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섬길. 하지만 이 길, 제가 매일 걷던 길입니다. 초등학교 교정의 동백나무, 마을회관, 구멍가게, 방파제.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낮의 햇살 아래에서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단층집, 제가 태어난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버지의 장화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대로 두었어. 치울 수가 없더구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신문, 부엌 창가의 낚싯대, 벽에 걸린 바다 사진들. 어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하조도 앞바다에서 직접 딴 미역으로 끓인 국.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그럼 엄마가 50년 동안 똑같이 끓였는데 밤늦게까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양식장 이야기, 섬 이야기. 영희야, 진구 알지? 강진구. 네, 물론이죠.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 애가 지금 이장이야. 5년 전에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섬을 지키고 있어. 전복 양식도 하고. 진구가 이장이라니. 그 꼬마가 아버지를 잃었다고요? 배 사고였어. 그것 때문에 진구가 결혼도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구도 아픔을 겪었구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구한테 부탁했어. 영희가 오면 도와달라고. 그날 밤 저는 어렸을 때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소리. 제가 매일 밤 들으며 자던 소리. 아버지, 저 왔어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양식장을 가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곳을. 그리고 진구도 만나게 되겠죠. 30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 이 하조도에 제가 찾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기신 바다에 새로운 시작의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조도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오피스텔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잠은 잘 잤니? 네, 엄마. 파도 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서 푹 잤어요.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갓 구운 김, 된장찌개, 그리고 보리밥. 제가 어렸을 때 매일 먹던 아침상이었습니다. 오늘 양식장 가볼 거지? 네, 꼭 가봐야죠. 친구한테 연락해뒀어. 아침 일찍 올 거야. 그 애 없이는 배도 못 구하니까. 밥을 먹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친구, 3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어린 시절 친구. 이제 50살이 된 마을 이장. 어떤 모습일까?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 양식장의 부표들이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아버지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곳.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 바다를 보셨겠지. 그때 경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친구 왔다.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문 쪽으로 갔습니다. 경운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얼굴,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영희 누나, 친구였습니다. 40년 전 제 뒤를 쫓아다니던 그 꼬마가 이제 의젓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야,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나. 40년 넘었죠? 그러게. 내가 이렇게 컸구나. 누나도 그대로시네요. 초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 친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반가움, 그리고 어떤 서글픔 같은 것. 이장님이 되셨다며? 아이고, 그냥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그 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고 우리는 잠시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수 아저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영희가 오면 꼭 도와달라고. 그러셨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저씨가 양식장을 정말 아끼셨어요. 매일 나가셨거든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버지가 그랬구나. 친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제 아버지 일 들으셨죠? 응, 어머니한테 들었어. 5년 전에 배 사고였어요. 태풍 오는 날이었는데 양식장 확인하러 나가셨다가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다. 그래서 바다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떠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다를 잃은 두 사람, 아버지를 잃은 두 사람. 누나도 힘드셨죠?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친구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년 전에. 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연락이 끊겼어. 아빠 편을 들어서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누나. 시간이 지나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는 양식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진구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나서 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나, 무섭지 않아요? 파도가 좀 높은데. 괜찮아. 나 여기서 태어났잖아. 하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바다가 낯설어졌습니다. 배가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부표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대수 아저씨 양식장이에요. 약 2만 평 정도 되죠. 진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만 평? 상상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다시마는 지금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9월에 포자를 받아서 심었거든요. 내년 봄에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진구가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다시마들이 물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지? 매일 나와서 확인해야 해요. 밧줄이 끊어지진 않았는지, 다시마가 잘 자라는지, 그리고 12월쯤엔 속가내기 작업도 해야 하고요. 매일?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그냥 좀 막막해서. 진구가 제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천천히 배우면 돼요. 나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구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랑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잡았잖아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그건 40년 전 일이야. 괜찮아요. 몸이 기억할 거예요. 진구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양식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진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표의 종류, 밧줄 묶는 법, 다시마 관리하는 법. 그리고 누나, 제가 전복 양식도 하거든요. 전복은 다시마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다시마 양식과 전복 양식을 같이 하면 좋아요. 진구가 자신의 전복 양식장도 보여줬습니다. 물속 가두리에서 전복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수 아저씨도 전복 양식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아버지는 이 바다에서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양식장을 둘러본 뒤 우리는 진구의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작은 건물. 그곳에서 진구는 다시마를 말리고 전복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제 작업장이에요. 누나도 여기서 작업하시면 돼요. 시설도 다 있고,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하니? 익숙해졌어요. 5년 동안 혼자 하다 보니 진구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50세까지 혼자 산 남자, 아버지를 잃고 섬을 지키고 있는 남자. 점심때가 되어 진구가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작업장 한 구석에 작은 부엌에서 누나, 여기서 같이 먹어요. 바다 보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우리는 작업장 앞 벤치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구야, 너 결혼은 생각 안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이 섬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 일 이후로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졌어요. 무섭다니? 또 잃을까봐. 소중한 사람을 또 잃을까봐. 진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진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구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누나도요. 누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 하지만 여기, 이 바다 앞에서는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진구가 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누나, 천천히 생각하세요. 양식장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누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누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진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닌데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가 제 앞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준호야, 어떡해. 할아버지 장례식. 못 가서 미안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양식장 물려받으셨다며요? 응. 할아버지께서 엄마한테 주셨어. 엄마, 그거 하시려고요? 엄마가 바다 일을 뭘 알아서? 준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해볼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니까. 에휴, 역시 엄마는 고집불통이시네. 아빠랑 이혼할 때도 그러시더니.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야, 그건 됐어요. 전화한 건 할아버지 영정사진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창밖의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준호 말대로 바다 일을 모르는 제가. 하지만 동시에 진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누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저는 강한 사람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광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안전한 삶을 택할까? 아니면 두려워도 새로운 시작을 할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광주행 배에 올랐습니다. 하조도를 떠나는 배 위에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아지는 섬, 선착장에서 손을 흔드는 어머니, 그리고 멀리 보이는 양식장의 부표들. 다시 올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구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내려와 양식장 일을 배우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진도 팽목항에서 광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4시간의 여행.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바다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나고 들판이 펼쳐지고 다시 도시가 보였습니다.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학교에 들러 내일부터 정상 출근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영희 씨, 괜찮으세요? 좀 더 쉬셔도 되는데. 교감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마음이 편해요.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14평의 작은 공간.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 준비를 하는 살. 이게 내 삶이구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하나 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맛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장례식 때 건네주신 것이었는데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안경, 지갑, 그리고 낡은 노트 몇 권.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양식 일지였습니다. 1995년 3월, 다시마 첫 수학. 올해는 풍년이다. 영희가 대학 입시 준비 중이라고 한다. 등록금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11월 영희가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광주에서 교사로 일하게 됐단다. 다시마가 유난히 잘 자라는 해다. 영희도 이제 제 길을 찾았구나. 2003년 9월 영희가 준호를 데리고 하조도에 왔다. 손자가 바다를 좋아해서 기뻤다. 올해 다시마 풍년이다. 준호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마를 키우면서도 늘 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2015년 6월 영희가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는다. 바쁜가 보다. 섭섭하지만 이해한다. 도시 생활이 바쁜 것을.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더 넘겼습니다. 2021년 8월 영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영희 목소리를 들어보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2022년 4월 영희가 혼자 하조도에 왔다.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아들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영희가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이 애에게 기댈 곳이 필요하다. 그날 기억났습니다. 2년 전 봄 견딜 수 없이 외로워서 하조도에 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2022년 6월 친구를 만났다. 그의 아버지가 배 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혼자 섬을 지키고 있다. 좋은 청년이다. 성실하고 바다 일도 잘한다. 2023년 9월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좋지 않다고 한다. 양식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다. 큰아들들은 바다에 관심이 없고 영희만이 이 바다의 가치를 알아줄 것 같다. 2023년 12월 친구에게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영희를 도와달라고. 그 애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친구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2024년 2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양식장을 영희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 애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해주고 싶다. 바다가 함께 있다는 걸. 그리고 친구 같은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3월 영희에게 말했다. 양식장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영희가 울었다. 미안하다 영희야. 아버지가 너에게 짐을 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건 짐이 아니라 선물이란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래서 양식장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로. 다음 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영희 씨, 좀 어때요? 동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님을 잃으셨는데. 힘드시죠? 동정 어린 눈빛.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동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다음 달부터 월급이 올라요. 우리 딸이 대학 합격했어요. 다들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야기할 가족이 없으니까요. 영희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누가 물었습니다. 저요? 그냥 집에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하조도에 내려가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하늘. 하조도에서 본 하늘은 이보다 더 넓고 파랬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집으로 갔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저도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섬 지역의 양식업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바다가 나왔습니다. 양식장이 나왔습니다. 저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기 퇴직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글들이 나왔습니다. 정년까지 5년 남은 사람들의 고민들.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 계산해 봤습니다.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조도는 집도 있고 생활비도 광주보다 훨씬 적게 들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조기 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선생님, 갑자기 왜요? 정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교장 선생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하신 거예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다음 학기부터는 힘들 테니 이번 학기 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하죠. 교장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앉았던 이 자리, 곧 떠나게 될 곳, 잘하는 거겠지. 아버지,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조기 퇴직하고 하조도로 갈 거예요. 양식장 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영희야, 정말 그러려고? 네,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새로 시작할 기회. 하지만 힘들 거야. 괜찮아요. 친구도 있고 엄마도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조용히 우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리 오렴. 엄마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주의 밤, 수많은 불빛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야, 나 결정했어. 하조도로 갈 거야. 양식장 배우고 싶어? 도와줄 수 있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누나는 할 수 있어요. 친구의 문자를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식업에 관한 책을 샀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고,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짐을 정리하고, 광주에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조도에서 바다와 함께 아버지가 남기신 곳에서 책상 위에 아버지의 양식 일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짐이 아니라 선물이란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네, 아버지. 알겠어요. 저 새로 시작할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조도에서 본 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계시고 친구가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이 있으니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2월 말 저는 30년 동안 몸담았던 학교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섬에서 양식업을 하신다고요? 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요. 대단하세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동료들의 눈빛에 부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한 학생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너도 행복해라. 광주 오피스텔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도시 생활의 흔적들. 대부분은 버리거나 기증했습니다. 하조도로 가져갈 건 몇 개의 가방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구나. 3월 초 저는 하조도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하조도에 도착했을 때 선착장에 친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 오셨어요. 짐 제가 들게요. 고마워, 친구야. 친구의 경운기에 짐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월의 하조도. 봄이 시작되는 섬은 따뜻했습니다. 누나,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응, 떨리긴 하지만 해볼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서 다 가르쳐 드릴게요. 친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도 기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오시 진구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나, 일어나셨어요? 물때가 딱 좋아요. 양식장 나가야 해요. 벌써? 이렇게 일찍? 바다 일은 물때를 맞춰야 해요. 어서 오세요. 서둘러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진구의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기 보이죠? 저기가 아니, 누나 양식장이에요. 진구가 가리킨 곳에 부표들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 위의 부표들. 우리 양식장. 가슴이 벅찼습니다. 배가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진구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누나, 먼저 밧줄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잡고. 진구가 밧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속에서 다시마가 올라왔습니다. 길고 초록빛이 도는 다시마. 와, 이게 다시마구나. 예쁘죠? 지금 한창 자라고 있어요. 4월 말쯤이면 수확할 수 있어요. 저도 밧줄을 잡아당겨 봤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워?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근데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누나 어렸을 때 저랑 갯벌에서 조개 잡던 거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지. 그때 누나가 저보다 힘이 셌잖아요. 그 힘 어디 안 갔어요. 진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1시간 동안 밧줄을 확인하고 다시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시렵고 허리가 아팠지만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누나. 대수 아저씨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진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진구의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진구가 커피를 끓여주었습니다. 누나, 힘들죠? 첫날은 다 힘들어요. 괜찮아. 생각보다 재미있어. 다행이다. 사실 걱정했어요. 누나가 힘들어 하시면 어쩌나. 진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그 꼬마 같았습니다. 진구야, 어렸을 때 생각나? 당연하죠. 누나가 저한테 물고기 이름 알려주고 같이 바다에서 놀고 너는 내 뒤만 쫓아다녔잖아. 누나, 누나 하면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누나, 그때는 몰랐는데 누나가 저한테 첫사랑이었어요. 진구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진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나를 좋아했어요. 근데 누나는 중학교 가면서 광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진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구야, 나는 몰랐어. 당연히 모르셨죠. 5살 차이였는데. 근데 지금은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진구와 함께 양식장에 나갔습니다. 밧줄 관리하는 법, 다시마 상태 확인하는 법, 부표 고치는 법. 진구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프고 근육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밧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다시마 상태를 보는 눈도 생겼습니다. 누나, 진짜 빨리 배우시네요. 보통 한 달은 걸리는데. 정말? 네. 역시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르신가 봐요. 진구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진구가 저를 자기 전복 양식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누나, 전복도 배워보실래요? 다시마랑 같이 하면 수익이 훨씬 좋아요. 전복? 그것도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전복은 다시마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합이에요. 물속 가두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전복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와, 저게 다 전복이야? 네. 제가 3년 동안 키운 거예요. 이제 곧 출하할 수 있어요. 진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수 아저씨도 전복 양식하고 싶어 하셨어요. 누나가 하시면 아저씨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나도 해볼게. 가르쳐줘. 좋아요. 진구가 신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키우는 법, 먹이 주는 법, 관리하는 법. 저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하고 있구나. 새로운 인생을.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양식장에 나왔습니다. 영희야, 일하는 거 보려고 왔다. 엄마, 위험한데 왜 나오셨어요? 괜찮아. 엄마도 젊었을 때 아버지 도와서 나왔잖니. 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밧줄을 잡아당기고 다시마를 확인하고 진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작업을 마치고 배에 올랐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너 많이 달라졌구나. 어떻게요? 표정이 밝아졌어. 광주에 있을 때는 항상 슬픈 얼굴이었는데 어머니의 말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온 거. 그래, 잘했어.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진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구야, 오늘도 고생했다. 우리 영애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누나가 워낙 잘하셔서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머니가 진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구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장가 생각 없니? 엄마, 제가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진구는 얼굴이 빨개져서 밥만 먹었습니다. 뭐, 급할 건 없지. 인연이 되면 되는 거고.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습니다. 4월 말,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누나, 오늘 다시마 수확해요. 떨리시죠? 응, 엄청 떨려. 새벽부터 양식장에 나갔습니다. 진구와 함께 밧줄을 걷어 올렸습니다. 물속에서 길게 자란 다시마가 올라왔습니다. 와, 이렇게 컸어? 그럼요. 올해 특히 잘 자랐어요. 대수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심으신 거라서 정성이 담긴 것 같아요. 다시마를 배에 싣고 작업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손질하고 말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누나, 첫 수확 축하해요. 진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친구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누나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특별히 잔치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의 첫 수학 축하한다. 어머니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친구와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첫 수학 성공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소리, 제 삶의 일부가 된 소리. 아버지, 저 이제 바다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딸답게.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삶, 두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하조도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바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식장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작년 첫 수확 이후 올해는 더 많은 다시마를 키웠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전복 양식도 시작했습니다. 수익도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올해 다시마 품질 정말 좋아요. 서울 레스토랑에서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친구가 신나서 보고했습니다. 친구는 제 든든한 동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친구야. 내가 팔로 개척해줘서 당연한 거죠. 우리는 팀이잖아요. 우리.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와 저는 매일 함께 바다로 나갔고, 함께 일했고, 함께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영희 씨, 오늘 미역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이웃들과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삶. 30년 동안 광주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해지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와서 엄마가 다시 살맛난다. 엄마, 저도요. 여기 와서 저도 다시 살아났어요. 친구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이자 친구에서 무언가 더 가까운 사이로. 누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전복 구이 해드릴게요. 그래, 좋아. 친구의 작업장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갓 구운 전복, 따뜻한 소주,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누나, 행복하세요?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여기 온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도. 누나가 와서 정말 좋아요. 5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준호야, 어떡해? 무슨 일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아빠가 요양원에 계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며? 그게, 엄마, 1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재산 다 잃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 후로 아빠가 술만 마셨대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노숙 생활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어느 복지관에서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지금 위독하대요. 강경하래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버틸 거래요. 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아들의 아버지. 엄마, 한 번만 와줄 수 있어요? 아빠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남 씨, 서울에서 새 여자랑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그리고 죄책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서울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수남 씨 일이니? 네. 요양원에 있대요. 위독하대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봐라.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리고 준호 아버지잖니. 진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진구야, 미안한데 며칠 서울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전 남편이 아파서. 진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보세요. 제가 양식장 돌볼게요. 걱정 마시고.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하조도에서 진도까지, 진도에서 버스 타고 목포로, 목포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준호가 요양원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복지요양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왔어. 준호가 한참을 울고 나서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시설, 여러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맨 끝 병실, 6인실이었습니다. 준호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남 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누렇게 뜬 피부. 수남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남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희야? 네, 저예요. 민수남 씨가 제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 차갑고 떨리는 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남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30년을 함께 산 당신을 버리고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는 내 돈만 노렸어. 재산 다 빼앗기고 나니까 날 버렸어.
민수남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하더니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수남 씨, 말씀 그만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말해야 해. 나 얼마 못 버틸 거래. 그 전에 꼭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 좋은 엄마였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한테도 미안해. 내가 준호를 잘못 가르쳤어. 준호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다 아빠 잘못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 연민, 슬픔, 안도감.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야,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수남 씨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원망은 안 해요.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민수남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든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 준호야. 아빠가 이렇게 된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준호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연락도 안 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가고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내가 돌아왔잖아.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하조도에서 양식업 하신다고. 응, 할아버지가 남기신 걸 이어가고 있어. 대단하세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도 계시고 진구라는 좋은 친구도 도와주고. 준호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남 씨에 대해서, 준호에 대해서,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모두 낭비였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준호가 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망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구야, 잘 있어? 양식장은 괜찮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누나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복잡하긴 한데. 곧 돌아갈게. 천천히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지킬게요. 누나가 돌아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구의 문자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조도, 제가 돌아가야 할 곳, 제 새로운 삶이 있는 곳, 그곳에서 진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양식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야지.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낯선 곳이었습니다. 제 집은 하조도입니다.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사흘 후 민수남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3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와 저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민수남 씨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 준호가 아버지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 정말 끝입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준호와 제가 비용을 반반 나눠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의 가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영정 사진은 민수남 씨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썼습니다. 40대 초반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요양원에서 본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첫날 민수남 씨의 동생 내외가 왔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이렇게 되실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수남 씨의 옛 직장 동료 2명이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혼했던 그 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준호가 빈 빈소를 보며 울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가다니. 둘째 날 밤 준호와 단둘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도 없는 조용한 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사실 제가 아빠한테 연락 끊은 게 작년이에요. 그랬구나. 아빠가 노숙자가 됐다는 걸 알고 너무 창피했어요. 제 아빠가 그렇게 됐다는 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더 나쁜 놈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가장 힘들 때 저도 외면했으니까. 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잖아요. 아빠 편 들고 엄마 탓하고. 괜찮아, 준호야.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준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솔직히 엄마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빠를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빠가 힘들어할 때 좀 더 대화를 하셨으면. 준호야, 그건 아빠가 바람핀 것도 엄마한테 서운한 게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셨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뭘 알아서 그런 말을. 저 다 알아요. 엄마가 아빠 월급 갖고 간섭하고 아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안 넘어갔을 거예요. 준호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도 엄마가 용서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아빠가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아빠를 용서했더라면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교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이었을까요? 내가 더 따뜻했어야 했나? 더 이해해줬어야 했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영희야, 무슨 일이야? 울고 있니? 엄마, 준호가 제 탓이래요. 아빠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래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애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하지만 엄마, 정말 제 잘못일까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다, 영희야. 넌 최선을 다했어. 30년 동안 누구보다 잘했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준호와 저만 차를 탔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작은 납골함, 민수남 씨의 마지막 안식처. 아빠, 편히 쉬세요. 준호가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습니다. 수남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원망은 없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준호와 헤어질 때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괜찮아. 앞으로 연락할게요. 하조도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와. 엄마가 기다릴게.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조도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었을까?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도착해 배를 탔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배였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11월의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하조도에 도착했을 때는 어두웠습니다. 선착장에 진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누나, 진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누나, 양식장이 왜? 진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갑자기 기상청에서 예보를 못했는데 어젯밤에 강한 바람이 설마 밧줄이 많이 끊어졌어요. 다시마 절반 이상이 떠내려갔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누나. 진구가 울먹였습니다. 당장 가보자. 집에 짐을 던져놓고 진구와 함께 밤바다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양식장을 확인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부표들이 뒤엉켜 있고 밧줄이 끊어져 있고 다시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동안 키운 다시마들, 곧 수확하려던 다시마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나, 친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다시 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준호한테 들은 말, 민수남 씨의 죽음, 그리고 양식장 사고,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1년 동안 쌓아온 모든 자신감이, 모든 용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엄마, 저 못하겠어요. 양식장도 이 생활도 다 못하겠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광주로 돌아갈까? 하지만 광주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뒀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휴대폰을 보니 친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부터 복구 작업 시작할게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답장할 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새로 시작한 인생도, 양식장도, 모든 것이 창밖의 바다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저를 품어주던 바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앗아간 바다. 아버지,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엄마도 알아.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엄마, 저는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도 지키지 못했고, 아들한테도 미움받고, 양식장도 망쳤어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 실패하는 거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처음 양식장 시작했을 때도 태풍에 다 날아간 적 있어. 2번이나.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다시 시작하셨어. 그게 바다 일이라고 하셨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영희야, 넌 강한 아이야. 이혼도 견뎌냈고 아들과의 이별도 견뎌냈잖니. 이것도 견뎌낼 수 있어.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여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 나오세요. 이장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도우러 왔어요. 양식장 복구 작업. 마을 사람들이 삽과 밧줄, 각종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인데. 패 끼칠 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한 식구인데 친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을은 원래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친구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수 씨가 살아계실 때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죠. 이장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들 배 타요. 오늘 안에 복구 끝내야지.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가요. 우리 양식장 살려야죠. 바다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 여러 척에 나눠 탔습니다. 양식장에 도착하니 어제 본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밧줄 새로 묶어야 해요. 부표 더 가져와요. 이쪽 다시마는 살릴 수 있어요. 모두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점심때 어머니가 배에 김밥과 음료수를 가득 실어왔습니다. 다들 고생 많다. 이것 좀 먹어. 배 위에서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 작년에 우리 집 지붕 고칠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거 잊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던 것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을이구나. 이게 함께 사는 거구나.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때쯤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밧줄은 새로 묶였고 부표는 제자리를 찾았고 남은 다시마들도 안전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영희 씨, 이번엔 손해가 크지만 다음 시즌 잘하면 돼요. 맞아요. 바다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일어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두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마당에 상을 펴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섬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도와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구만 남았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응, 그러자.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누나, 어제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누나가 포기할까봐. 다시 광주로 돌아갈까봐. 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누나가 여기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진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누나를 좋아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누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구야, 저 알아요. 누나한테 상처가 많다는 거. 다시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 근데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평생이라도. 진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어 주세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구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도 내가 좋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진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조금만 시간을 줘. 아직 마음을 정리할 게 많아서 얼마든지요. 제가 옆에서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진도 팽목항이야. 하조도 어떻게 가? 뭐라고? 내가 왜? 엄마 보러 왔어. 창유항 가는 것 타면 되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오다니. 저녁배로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서 저를 보자마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왜 이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혼자 싸우셨는지. 일어나, 준호야. 사람들이 봐.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해요. 엄마한테 한 말들.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말 못했는데 정말 사랑해요. 준호와 저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선착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진구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구 아저씨? 준호야 못 알아보겠다. 많이 변했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진구 아저씨네. 와,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진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나? 방학 때였나?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진구를 만났었습니다. 준호야, 이 사람이 진구야. 할아버지 친구 아들이고 엄마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란다. 15살 준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진구를 따라다녔습니다. 배도 태워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전복도 보여줬었죠. 그때 진구 아저씨가 배 태워주시고 양식장도 보여주셨잖아요. 저 완전 신기했는데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준호가 배 타는 거 무서워하면서도 재밌어 했잖아요. 진구도 웃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가 구워주신 전복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 오늘 저녁에도 구워 먹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경운기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구 아저씨가 엄마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아저씨 없었으면 엄마 여기서 못 버텼을 거야. 아저씨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친절하셨는데. 준호가 진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잘 왔다.
많이 컸구나. 중학생 때 본 게 마지막인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됐네. 할머니,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왔으면 됐지.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진구, 그리고 저. 진구가 약속대로 전복을 구워왔습니다. 준호야, 15년 전에 먹었던 그 맛이야. 어때? 진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와, 정말 똑같아요. 이 맛이었어요. 준호가 감탄하며 전복을 먹었습니다. 진구 아저씨, 그동안 계속 여기 계셨어요? 응, 나는 이 섬을 떠난 적이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였는데 누나가 와줘서 이제는 외롭지 않아. 준호가 진구를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사람들도 좋고, 그치? 엄마도 여기 와서 행복해.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광주에 있을 때는 항상 힘들어 보이셨는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혼자서, 준호야, 이제 엄마 혼자 아니야. 할머니도 계시고, 진구 아저씨도 있고, 진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누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처음엔 바다 일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제일 잘해. 태풍으로 양식장 망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이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준호야, 중학생 때 여기 왔을 때 기억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손잡고 방파제 걸으셨던 것도 기억나요. 네, 할아버지가. 준호 보면서 정말 좋아하셨지. 손자가 이렇게 컸는데 못 보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엄마한테 이 양식장 물려주신 거죠? 그래. 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으셨나 봐.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서 행복하시니까. 그날 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들, 그리고 친구. 아버지, 저 해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정말 잘했어. 진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진구 아저씨, 좋은 분이세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응, 엄마도 알아. 그날 밤은 완벽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별이 빛나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 30년을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있고, 진구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준호도 돌아왔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봄 하조도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일어납니다. 몸이 바다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2년. 시간 참 빠르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80살이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엄마. 오늘 서울에서 레스토랑 사장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 우리 딸 양식장이 유명해져서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진구가 이미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셨어요? 오늘 다시마 상태 정말 좋아요. 그래, 어디 보자. 배를 타고 양식장으로 나갔습니다. 2년 전 태풍으로 망가졌던 그곳. 이제는 하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식장이 되었습니다. 다시마가 물속에서 파도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윤기 나는 다시마들. 전복 양식장도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정말 대단한데? 다 누나 덕분이죠. 그 새로운 양식 방법 도입한 거, 저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양식 기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다른 지역 양식업자들과도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도 많았습니다. 진구야, 이건 우리 함께 한 거잖아. 그래도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예전 방식만 고집했을 거예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니 서울에서 온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대표님이시죠? 저는 서울 바다담 레스토랑 김 대표입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하조도 청정 다시마하고 전복. 우리 레스토랑 고객들이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급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을까요? 저희 분점이 2곳 더 생겨서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 전만 해도 8곳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주문이 밀려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 공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새로 쓰죠. 김 대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 배로 갈게요. 주말에 일손 도울게요. 그래, 조심히 와. 엄마가 전복 구워줄게. 좋아요. 할머니랑 진구 아저씨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준호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조도에 옵니다. 주말마다 양식장 일을 돕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정말? 드디어 소개시켜 주는 거야? 네, 할머니랑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구와 함께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계약 축하해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우리 이제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2년 전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구야,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누나. 누나가 여기 와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누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알아요. 누나한테 상처가 많다는 거,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 근데
진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구야, 누나,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누나 옆에서 함께 바다를 지키고, 함께 웃고, 함께 살고 싶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나, 울지 마세요. 싫으면, 아니야. 좋아서 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자. 우리 함께 살자. 진구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축복하듯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사랑해요, 누나. 나도 사랑해, 진구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진구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진구는 좋은 사람이야. 네, 엄마. 저도 알아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진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우리는 함께 양식장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준호, 진구, 그리고 저. 네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양식장에 도착해서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 아버지,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 잘 지키고 있어요. 아니,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고 있어요. 진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 바다를 제게 주셔서, 새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햇살이 물결을 따라 반짝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건 단순히 양식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고, 새로운 사랑을 만날 희망이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을 기회였습니다. 광주에서 30년을 살며 잃어버렸던 저, 이혼과 상처로 무너졌던 저. 하지만 이곳 하조도에서 바다와 함께하며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온전한 제 모습으로. 진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지의 반지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변함없이 저를 품어주는 바다.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것들입니다. 바다가 준 선물입니다.